명종이 조카였던 하원군, 하룬군, 하성군 요 세 명의 조카들을 좀 이뻐해가지고 이들 중에서 내가 좀 후계자를 한번 삼아야 되겠다 해서 한 번은 이 세 명을 불러가지고 왕이 쓰고 있는 익성관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거 한 번씩 써볼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두 형님은 이게 웬 떡인가 이거 뭐 왕 한번 대보라는 거니까 익성관을 쓰고 막 요즘으로 치면 막 셀카 찍어가지고 SNS에 막 보내고 좋아요 눌러주고 나 왕 됐어 막 이러고 있는데 막내인 하성군만은 쓰지를 않아요. 너는 왜 이걸 쓰지를 않네요? 뭐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걸 쓰겠습니까? 명종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왕세자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테스트 잘 받아야 된다. 면접 잘해야 된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조였고요. 바로 이런 일화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총명했어요. 특히 왕이 되었어도 상당히 그 기존에 그 어떤 뭐 보수 세력 이외에 살인파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도 적극 등용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이이, 유성룡, 정철, 오성과 한음의 주인공인 이항복과 이덕형 이런 사람들이 다 선조 시대에 등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초반에는 선조가 상당히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융성하는 그런 시대를 잘 만들어 나갔는데 바로 이 선조의 스타일을 구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뭐죠? 임진왜란.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상황을 초래한 왕은 이거는 준엄한 비판을 면치 못해요. 그리고 그때 이 선조가 또 보여준 좀 무능했던 모습. 혼자 살겠다고 피난을 너무 멀리 가셨어. 원래 서울을 피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저 파죽지수로 일본군이 몰려왔으니까. 근데 최소한 평양쯤에서는 사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여차하면 명나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백성들을 확 실망시켰고 그리고 이때 선조도 자기도 후궁 출신의 그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요 적장자가 또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 지명을. 그러다가 이게 워낙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광해군을 후계자로 책봉을 하는 거예요. 18살 광해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또 바로 자기는 좀 아주 안전한 곳에 피난을 가면서 이 아들 광해군은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험지, 너는 좀 험지에서 뭐 젊었으니까 좀 이렇게 의병들도 모으고 좀 전쟁 그 한복판에서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사실 참전 활동을 해요. 이것이 사실 광해군이 훗날 왕이 되어서 국방이라든가 외교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선조가 너무 멀리 피난을 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농공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 유공자 표창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실제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싸워서 나라를 지킨 이런 공신들 우리가 선무공신이라고 해요. 선무공신은 18명밖에 임명되지 않았는데 비해서 본인 선조를 따라 피난에 동참했던 사람은 무려 80몇 명. 거의 5배 가까워. 그러니까 선조 인식은 뭐냐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일본군을 몰아낸 거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고 바로 내가 피난을 잘 가서 그렇다. 의병장 중에서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곽재우라든가 뭐 조헌 이런 인물들 한 명도 그 공신 책봉이 안 돼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잘못되었다. 바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준엄한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라는 왕은 국방이라든가 외교 쪽은 잘하는데 또 광해군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계비를 맞이했어요. 임모광우라고. 우리 임목대비로도 알고 있죠. 임모광우의 그가 낳은 아들이 영창대군. 이 적장자가 태어나면서 아마 선조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영창대군이 후계자 될 뻔도 했어요. 근데 선조가 승하했을 때 영창대군이 3살이어서 이건 너무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니까 이 광해군이 그대로 후계자가 되긴 되는데 영창대군이 크면 클수록 영창대군은 적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되게 컸고 결국 광해군이 어린 영창대군을 죽이고 거기에 가장 반발했던 그 어머니 임목대비까지 서궁에 유폐시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광해군 정권에 많은 정치 세력이 등을 돌려버려요.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도덕적으로 이건 잘못된 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광해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결집시켜줬고 그것이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이 이제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결과적으로 폐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조가 왕에 오르니까 광해군을 완전히 이제 그 패륜 정권으로 몰아가면서 광해군 정권 때 했던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려요. 특히 광해군은 그 당시에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명나라보다도 이제는 신흥강국 후금이 강성해요. 광해군이 이제 그 전쟁도 겪어보고 하니까 저 계속 명나라한테만 우리 의지하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서 후금하고도 적절하게 외교 관계를 맺어요. 바로 이런 외교 정책 때문에 광해군 때는 이 후금, 즉 오랑캐가 조선을 쳐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광해군 때 했던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서 다 뒤집어 버려요. 외교 정책도 확 바꿔버립니다. 친명 배금 정책. 명나라하고 철저히 사대하고 친해져야 되고 저 오랑캐가 세운 저 후금은 우리가 적대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후금도 가만히 있지 않죠. 실질적으로 명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더 힘이 큰 이 후금을 자극하니까 결국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죠. 1627년 정묘후란. 이때는 형제관계 맺고 일단은 물러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것에 대한 맹약 같은 것들을 조선에서 제대로 잘 안 지켜나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지금도 참 한심한 게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준비 없이 그냥 막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냥 명분상으로만 저 오랑캐 놈들 그것들이 우리한테 감이 되들어 이러다가 결국은 정말 치욕적인 전쟁.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난 가서 47일 버티다가 결국 그렇게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치욕적인 항복.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구고드레를 하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나라 쪽에서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청해 보내라.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다가 8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현세자는 차기 왕이 될 인물인데 이 귀국 후 8년 만에 돌아왔는데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실록의 기록에서조차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이 검은빛이었다. 독살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라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아주 이 독살설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 인물이고요. 그럼 정말 소현세자는 독살되었을까? 저는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럼 주체는 누구냐? 인조일 가능성이 많다. 왜? 소현세자는 저 청나라에서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오랑캐라고 우리가 알았던 저 청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다. 내가 왕이 되면 저들의 문물을 적극 수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인조는 이렇게 당한 저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와서 아버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오랑캐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문물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정말 병으로 돌아가셨거나 하면 그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소현세자 아들. 마지인 석철은 10살이었거든요. 아직 인조는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고 충분히 앞으로 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때 이유는 나이가 어리다 라는 이유로 이 소현세자 아들들 다 제끼고 이 2번째 아들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이 복림대군은 딱 느낀 거죠. 아버지의 이제 그 어떤 지침은 저 청나라에게 복수를 해달라.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형인 소현세자를 결과적으로 보면 대신해서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그야말로 자나깨나 북벌을 외친 거예요. 효종하면 항상 우리 교과서에서도 북벌이 나와요. 근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국력이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북벌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었고 그야말로 그 전쟁에 오랫동안 지쳤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종 다음 왕이 숙종인데 정말 적장자로서 제대로 왕권을 행사한 유일한 왕이 어떻게 보면 숙종이에요. 숙종은 재기간도 영조 다음이에요. 영조가 52년, 숙종이 46년. 근데 숙종은 좀 억울한 게 많은 왕이에요. 이렇게 재기간도 길고 적장자고 사실 업적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국방,
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그 존재감이 약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누구 때문이다? 장희빈 효과가 너무 큰 거야.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이제 만들어진 인물이 사실은 장희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희빈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많았지만 숙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드라마 한 편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장희빈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장희빈과 라이벌이었던 인현왕후라든가 뭐 최근에는 뭐 숙빈채 씨 항상 궁중 여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숙종은 그냥 뒷전에 있는 그런 왕으로만 묘사되었는데 사실 숙종이라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46년 제위했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 정조 시대가 가능했다. 바로 영조, 정조 시대라는 어떤 정치, 경제, 문화의 중흥 시기에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준 왕이 숙종이었고요. 바로 이 숙종 다음에 잠깐 경종이 왕이 올랐지만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최장수왕 영조 83세까지 사셨고 52년 제위했고 정치적으로는 탕평. 이것도 지금 상당히 우리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당파가 달라도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이런 정책. 사실 우리 시대 우리도 보면 최근에도 보면 역대 대통령들마다 일단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항상 탕평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좀 영조의 어떤 정치력에서 그런 좀 노하우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83세 이 영조가 최장수한 이것도 잘 새겨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건데 최근에 그 비결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일단 소식했고요, 채식했고 그 다음에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금주. 그리고 또 하나 건강검진 그렇게 열심히 받았다. 이 조선시대판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내의원에서 한 달에 한 11번꼴, 한 3일에 한 번 정도 피 뽑아보고 혈압 재보신 분이었다.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영조의 건강을 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수했던 최장수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조 최장수의 최대의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예요. 조선의 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한 20대 후반에 왕이 되셔서 한 20년 정도, 한 40대 후반, 50대 초에 이제 돌아가신다. 20년 정도 왕하시다가 근데 영조 너무 피 뽑아보시고 막 그 소식하고 채식애가 결국은 52년은 두 사이클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가 된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가장 그 비극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영조의 이례적인 장수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세자의 비극을 뚫고 손자인 정조에게 왕위가 계승되었고 정조도 또 할아버지를 꼭 빼닮아 정말 이 할아버지의 장점만을 잘 개성을 해가지고 이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시대가 필요한 개혁 정치를 단행하면서 지금 정조의 그 개혁 정치 현장이 잘 남아 있어요.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화성 건설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또 완성해 나갔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정조 사후에 조선시대 왕위 계승은 연이어서 순조 11살, 헌종 8살, 철종은 사실은 또 왕위 계승에 아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선대 용모 혐의로 유배 가서 강화도에 농사 짓고 있다가 이런 사람을 얼떨결에 불러와서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 빈틈을 소위 세도가문, 안동김씨, 풍양조씨, 뭐 반남박씨, 경주김씨 등등 이런 소수 세도가문이 권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이 정말 이제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세도 가문에 줄을 내 가지고 매관 매직이라 그래 가지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관직을 샀던 수령들은 본전을 뽑아야 되죠. 그럼 누구를 착취한다? 백성을 착취. 그 요즘 표현을 하면 먹이 피라미드 최하위층에 있는 백성들은 이게 정말 다 뜯기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1811년 홍경래난이 일어났고요. 1862년에는 진주밀란, 임술밀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나면서 조선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이 해체 국면으로 이르게 되고 흥선대원군의 어떤 뭐 개혁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것도 빛을 발휘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 가중시킨 게 바로 이때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으로 오는 시대. 중국 무너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조선도 안타깝게도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그대로 모방한 일본 제국주의에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침탈부터 당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이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에 이르면서 518년간의 역사가 마감이 되죠. 총 27명의 왕이 제의를 했고요. 태종이나 세조처럼 이 왕권을 상당히 강화했던 이런 스타일의 왕도 있었고, 광해군이나 정조처럼 개혁이 요구되던 그런 시대를 또 살았던 왕도 있었고, 세종이나 또 성종처럼 왕이 또 능력을 보이면서도 이 참모들을 잘 활용해서 이 정말 어느 정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틀을 또 안정시킨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또 어떤 식의 어떤 리더십을 잘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들에게 또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이 민주사회가 도래했다고 하지만은 전통시대 왕들이, 특히 이제 성군들이 추구했던 덕목들, 도덕성과 청렴성,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민본정치,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제 새겨 나가야 될 것이다.